자, 시작합시다. 민준이지? 민준이 하는 것 같은데. 자, 부신 한번 보자, 부신. 자, 부신. 자, 여기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콩팥 위쪽에 있는, 내가 카메라 켰나? 윤리쌤과 같은 콩팥 위쪽에 있는 걸 바로 부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부신은 다시 크게 두 종류로 분할 수 있어요. 두 종류로. 하나는 부신, 겉질이 있고요. 겉질이 있고 하나는 속질이 있어. 겉질과 속질인데 이 겉질과 속질은 발생 기원이 좀 달라요. 이 겉질은 생식기관으로부터 분화가 되었어요. 겉질은. 그 다음에 속질은 신경세포로부터 분화되었습니다. 신경세포로 분화됐어요. 그래서 여기 겉을 보게 되면 얘가 생식기관으로부터 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식기관에서 잘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성호르몬인데 성호르몬은 대표적이 뭐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 겉에서 분비되는 것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겉질에서.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다른 이름으로 코르티코이드라고 불러요.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이 겉질에서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냥 당코라고 부른다. 편하게. 단말로 코티솔이라고 합니다. 코티솔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무코라고 부른다. 편의상. 다른 말로 아까 참 언급됐었죠?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 두 종류가 분비됩니다.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먼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죠? 우리 몸에 저게 단백질 지방을 이거를 포도당으로 바꿔줘요. 단백질 지방을 포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포당이 부족해 그러면 급한 대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서 포당으로 만들어줘요.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 몸속에서 아니면 실험할 때 강제로 가능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호르몬에 의해서 인정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능해요? 예? 포도당 단백질이라서 몇 반은 뭐지? 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탈아미노반이라고 해서 아미노산 띄어내고서 가능합니다. 혁신이요? 그래서 포당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증가돼요. 근데 여기서 유의점이 하나 있어요. 유의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 여기 혈당을 높였잖아. 그렇지? 이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혈당량 높일 때는 드라마틱하게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당량이 떨어졌네? 혈당량 올려야 되겠다 하고서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것이 바로 글루카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이 떨어졌을 때 나오지 않고요. 포당 좀 부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포당의 농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얘야. 그래서 얘는 혈당량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당량을 높이는 겁니다. 혈당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혈당량을 높여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줄 거야. 예를 든다면 추울 때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포장이 좀 부족해질 수 있어. 그때 이걸 가지고서 미세하게 포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혈당이 올리는 거 아니야? 혈당이 올리긴 하지만 얘는 추울 때 에너지 좀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코티솔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 이 코티솔이 우리 작용해요. 그 다음에 이 코티솔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얘 별명이 있는데 얘를 다른 말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야, 너 왜 얼굴이 반쪽됐어? 요즘 뭐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그러잖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분비가 되면서 단백질과 지방을 포당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살이 빠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일시적으로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 분비되고 이 코티솔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병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춥다, 날씨가 춥다, 지금 되게 날씨가 추워. 우리 몸에서 춥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로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 결과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감기 잘 걸립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추우면. 더우면 감기 안 걸려요. 근데 그러면 단백질 기방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면 살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럼 스트레스가 좀 회복되면 다시 살이 쪄요? 그건 모르죠. 선생님, 네. 그러면 추우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죠. 친구한테 막좀 크던데. 됐고요. 나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춥다. 그러니까 저온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래서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그래서 감기 잘 걸려. 두 번째 뭐냐면 춥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기가 건조하다는 얘기야, 습도가 높다는 얘기야. 건조하다는 얘기야. 그럼 건조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과 기관지가 건조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관과 기관지에는 끈적끈적한 점막이 있어서 각종 먼지라든가 바이러스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다 걸러져요. 이쪽에 건조해지는 거 어떻게 돼? 그 필터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필터를 못하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철에 감기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가 여기 걸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바이러스는 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마스크를 통과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스크 쓰게 되면 이 기관 안에 습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촉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철에 감기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질코르티코이드 한번 보자. 당권 했고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을 보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원이세인 관이죠. 우리 몸의 심장에 원이선에 관해서 Na 플러스를 제흡수시킨 것이 바로 무질코르티코이드.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잘 안 배워요. 중학교 과정에서 여기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신 속자물, 얘는 이게 신경세포 발생 교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신 속제도 분비된 것은 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에피네프린.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 무슨 수가 없는 건데. 네? 노르가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작은게 메틱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교감중 말단으로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비슷한 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그럼 얘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줘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의 그 교감신경에 의해서 속질이 활성화되고요. 그 결과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마치 교감신경이 촉진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간에서 글리코겐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글리코겐 산화 촉진해요. 글리코겐 산화라는 게 뭐예요? 글리코겐을 분해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글리코겐을 산화시키면 결과적으로 보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루카곤처럼 혈당량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리지 못해요. 아주 미세하게 올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씨가 추워 그러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좀 더 많이 소비를 해. 그걸 보충해 주는 정도예요. 이것 때문에 혈당이 과대로 올라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신 속질은 신경세포 발생견이고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데 이 부신 속질을 자극하는 거. 이 부신 속질은 무엇에 의해서 자극되냐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부신 속질이 촉진되고요. 그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이렇게 에피네프린을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겉질은 어떻게 돼요? 자, 겉질은 요 부신 겉질인데 여기다 잠깐 볼까? 여기다 잠깐 자,
간내가 있어요. 간내, 시상 하부가 있죠. 시상 하부가 있으면 이 간내 시상 하부에서 CRH 준대요. 이게 뭐냐면 코르티코이드 리리즈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코르티코이드 방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간내 시상 하부가 분비를 하게 되면 얘가 뇌하수체 전역을 자극합니다. 뇌하수체 전역을. 그럼 뇌하수체 전역에서 우리가 배웠던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럼 이것이 바로 부신, 겉질을 자극하고 부신, 겉질 자극하고 그 결과 코르티코이드가 분비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르몬의 전체 기능이라든가 명칭을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거 말고 성호르몬이 있습니다. 성호르몬을 알 필요 없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운 호르몬을 토탈해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볼 텐데 근데 저 코르티코이드는 저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두 개 답니다. 두 개 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만 신경 쓰면 돼요. 요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거는 그냥 요거 하는 기능만 정도는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분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호르몬을 한 번에 한번 다 정리해보자. 몬스터 했더니 사람이 무차가 아닌 것 같아. 감이 많아. 펜신으로 사. 잠이 안 오는 게 제일 크고 텐션 같은 게 지금 잠이 안 와. 보통 이 시간 되면 내가 적정 있어야 되거든.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호르몬을 한번 총 정리할 겁니다. 요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은 제가 그린 거를 여러분이 똑같이 그릴 수 있다면 호르몬의 전체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번 여러분 직접 혼자서 그릴 수 있을 만큼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저건 뭐 연습해야지.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거 보면 연습하고 하면 주간 테스트 보면 같이 했습니다. 한 번에. 연습을 해야 뭐라고요? 원래 말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이제 그걸 쓰시는 거죠. 자, 도와드릴까요? 옛날에는요 선풍기 갖고 와서 막 틀었습니다. 빨리 말으라고.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저 부채 되게 잘해요. 히터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디로 가시고요. 세븐 그거 지금 말로 냈다고 해요? 왜? 뭐야, 지금 나 지금 그거 올리니까 제가 코끼물을 딱 요이 요쇼 아이 요이 자, 여기 간내입니다. 간내고 갑상색. 탑산색 부갑상색. 콩팥. 부신 겉질. 무슨 색지 부신 속질. 역사생이거든. 이자, 알파세포, 베타세포.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총 정리할 거야. 원래 여러분이 먼저 암기한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다 여러분이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이걸 다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책 안 보고 이렇게 막 혼자서 밝히해도 별로 놀랍지 않죠? 처음에는 책도 없이 어디서 다 외웠지라고 하는데 이제는 놀랍지 않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오늘 책 보는 게 더 신기하죠? 아닌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둘 다 신기하네요. 자,
먼저 갑상선 한번 볼 거야. 갑상선. 여기 사이에 행동대장 있죠. 뇌하수체. 뇌하수체. 뇌하수체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으로 갑상선 쪽 라인 한번 보자. 이쪽 간 내에서 뇌하수체 쪽으로 야, 제 갑상선 이동 시켜 라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 자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가 분비되고요. 그 자를 받아서 이 뇌하수체가 갑상선 쪽으로 야, 너 그냥 빨리 만들래 TSH가 분비되겠죠. 이렇게. 그럼 갑상선은 그 자를 받아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호르몬 이름이 뭐야? 티록신이겠죠. 티록신이 분비가 되고요. 자, 티록신 뜻을 한번 정리해보면 티록신은 아이오딘 주성분이에요. 아이오딘 주성분이고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죠.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는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게 분비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암기 하라고 했었는데 좀 민준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무슨 노래인지 몰라? 너무 많이 분비되면 디스 something 아니야, 그런 반대잖아. 시연이 내가 이게 막 그랬잖아. 네, 나 바게트 비슷해. 우리 바게트 바게트로 맞아 그거요. 바게트 뼈 어떻게 또 바게트라 그랬지? 크림 그렇죠. 너무 적게 보면 뭐라 불러? 크레티닌. 이렇게. 그럼 이게 티록신 끝. 그렇죠? 다 완료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상선 쪽에서 분비되는 뼈 튼튼 호르몬 하나 있지. 뭐야? 칼시 토닌. 이거 호르몬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칼시 토닌이 있고요. 자, 칼시 토닌은 뼈 튼튼 호르몬이야. 얘는 한 역할이 뭐야? 우리 몸에서 성장 혈중 칼슘의 농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낮추기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 분비돼? 혈중 칼슘의 농도가 너무 어떨 때? 높을 때.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뭘로 보내줘? 뼈로 보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소장에서 칼슘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없지 않나? 그러니까 얘가 분비될 수 조건이 피 속에 칼슘의 농도가 너무 높아.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뼈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칼시톤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갑상선에서는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또 작용하죠. 이거 혹시 기억하니? 파라토르몬. 파라토르몬이 분비됩니다. 얘는 반대야. 얘는 혈중 칼슘의 농도를 높인 것이 목표죠. 언제 분비됩니까? 혈중 칼슘의 농도가 너무 낮을 때. 그래서 칼슘의 방향은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혈액으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소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키고 이렇게 파라토론과 칼시토닌이 하는 역할은 어때? 정반대야. 그래서 이 둘 간의 상관 관계를 우리 뭐라 그러지? 기량작용. 이렇게 이쪽은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미쳤다. 왜? 선생님 그게 다르구나 대비. 뭐라는 거야? 미쳤다 이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어. 또 늦었어. 넌 찢겼어. 자, 그 다음에 풍파 한번 보자. 풍파. 자, 풍파 쪽에서 ADH 한번 볼까요? ADH. 자, 요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돼요. 그렇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데 후엽은 그냥 오로지 뭐야? 얘는 분비만 하는 거야. 그렇죠? 얘는 신경세포 발생 기원이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콩파 쪽으로 분비돼. 뭐가 분비돼? ADH가 분비되는 거죠. 그렇죠? 바소프레신 분비되는 거야.
거야. 바소프레신이 분비되면 콩팥에 여러 개가 작용할 것 같지만 딱 한 군데서 작용. 어디서? 아까 배웠잖아. 집합관. 그쵸? 집합관에 가서 작용. 집합관에 가서 작용. 그쵸? 집합관에 작용해서 어떤 일을 하나 보자. 아쿠아토린. 아까 배웠던 아쿠아토린의 투과성을 어떻게 할까요? 투과성을 높여서 물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거지. 그쵸?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이고요. 자, 물을 재흡수해서 그럼 이제 혈장의 양과 혈장의 농도, 오줌의 농도, 오줌의 양을 따져줘야겠지? 자, 지금 ADH가 분비된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혈액 한번 보자. 혈장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혈장의 양. 많아지고 혈장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장의 농도. 혈장의 농도라는 단어를 쓰고 산수도 쓰거든요. 혈장의 산수압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겠지. 피가 묽어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오줌. 오줌의 농도는 진해져요.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는 거고 오줌의 양은 적어져요. 오줌의 양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나타난 효과는 이거다. 됐죠? 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신 속질하고 부신 거치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램 이게 다야. 더 안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더 보자. 자, 먼저 부신 거치 한번 보자. 자, 부신 거치에서 간 내에서 뇌하수의 전역도로 CRH가 분비됩니다. 코르티코이드 리시움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이 뇌하수의 전역에서는 ACTH 갑상샘 자극 ACTH가 분비가 되어서 부신 거치를 시작하고요. 그럼 부신 거치에서는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된다고 해서 얘는 무조건 이름이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다리는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돼요. 당코, 무코가 분비되는 거지. 먼저 콩팥 쪽으로 분비되는 작용하는 호르몬이 바로 무코죠. 이쪽으로 무코가 분비됩니다. 알도스테론이 작용하는 거죠.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돼서 콩팥에 원인 세균에 작용을 하겠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NA+. NA+ 어떻게 한다? 재흡수. 자,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얘가 NA+를 재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혈장이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 낮아질까? 삼투압은 뭐야? 농도야. NA+를 재흡수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지. 그치? 그럼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럼 그걸 다시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ADH가 분비되어서 혈액 우리 몸의 혈전 양을 증가시켜주고, 그렇죠? 사실 여기 두 개 관계가 있어. 깊은 관계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거기까지 안 배워요. 대학교까지 배웁니다. 라스라고 해서 이거 배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비되는 거 당코가 분비되죠. 당코,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얘는 단백질, 지방을 뭘 바꿔줘?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포도당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단백질, 지방을 포도당을 바꿔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혈당량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당량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게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준다. 에너지원을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자 한번 보자. 이자는 쓸데가 없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정화 빼자. 아니야, 그 뜻이 아닌 것 같아. 이자는 쓸모가 없어 이런 것 같은데 쓸데가 없어 띄워버려 뭐 이런 건가. 자, 이자 한번 봅시다. 좀 다른 색깔 없나? 색깔이 저기 밑에
형광이랑 거의. 근데 이거 형광색이 이게 네. 비슷할 것 같은데. 자 보자. 여기 이자는 간내가 직접 분출해요. 이자 간내가 직접 분출하고요. 교감신경이 촉진되면 알파 세포를,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촉진되면 베타 세포를 잡혀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서로 하는 역할이 좀 달라. 이 알파 세포를 잡히게 되면 알파 세포에서 뭐 보면 될까? 글, 루, 카, 곰이. 그 다음에 베타 세포가 잡히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고, 자 글루카곤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알파 세포가 활성화되게 되는 거고, 이 알파 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분비되는 거고, 이거 라인 기억해야 돼. 얘 교감신경이야.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의 혈당량을 높여준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을 높여주기 위해서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줘? 포도당으로 바꿔서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혈당량을 어떻게 해준다? 높여요. 혈당량을 높여줘. 혈당량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줘. 그 다음에 인슐린, 간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슐린 하는 역할. 인슐린 반대죠?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합니다.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고, 이것도 역시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어디로 이동시킨다? 세포 안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 한다? 혈당량을 낮춘다. 그리고 이렇게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역할은 정확히 서로 상반돼요. 기량자입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기량작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 글루카곤이라든가 인슐린의 분비량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피드백이지만, 이 피드백을 통해서 분비된 이 두 개의 호르몬이 한 역할에 서로 관계되는 걸 바로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신속제 한번 보자. 이 부신속제에서는 에피네프린이 아까 분비된다고 그랬었죠? 여기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고 했는데, 이 부신속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없는데 파란색으로 하자. 여기 얘가 이렇게 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부신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요. 이 에피네프린이 간을 자극해요. 그래서 얘는 간세포 내에서 글리코젠을 산화시킵니다. 산화시킨다는 얘기는 분해시킨다는 얘기야. 글리코젠을 산화시키게 되니까 얘도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야. 저희 그렇죠? 표로 다 완성할 수가 있겠죠? 한 번만 보면 그림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안 돼? 근데 생각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눈으로 좀 잘 익혀놓고요. 여기 몇 번 그려보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 익혀져요. 물론 처음에 몇 번 한 서너 번 그리죠. 그러면 대강 큰 거는 다 기억나고 일부가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쪽 몇 번 더 하면 완벽히 여러분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르몬 보고 와 호르몬 좋은데 너무 복잡해 정신없어 너무 헷갈려라고 하는데 좀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우야 어렵지 않지? 예 쉬워요. 정말 쉽지? 예. 쉽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여러분 노트에다 잘 적으셔서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하지 말고.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몰랐잖아요 이번에. 이거 좀 몰랐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DHD입니다. ADHD 굉장히 중요한데 ADHD가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 제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수분 제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고 이걸 그래프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래프 한번 어떻게 그려보자. 혈장 내 삼투압 여기 이제 기준이라고 치자. 여기가 기준이고요. 혈장 내 삼투가 기준보다 높아졌고 낮아졌어요. 그때 ADH 농도 한번 보자. 자, ADH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수분 제흡을 촉진하는 것이 역할이고요. 그 결과 우리 체내 혈장의 삼투압을 낮춰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ADH가 많이 분배된 조건은 혈장의 삼투압이 너무 높았을 때만 분배된단 말이야. 그렇지? 맞죠? 네. 그럼 얘는 이 ADH 농도고요. 혈장 삼투야. 그 혈장의 삼투가 낮으면 얘는 분배 안 되겠지. 높으면 분배된단 말이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오, 목소리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일정 정도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ADH 농도는 점점 높아지죠. 분비량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죠? 왜 낮추기 위해서.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보자. ADH가 분비돼서 잠깐만. 진짜 강사들 약간 많이 그런 거 불리나? 그럴 거야. 약간 강사분들 약간 필가루 때 호흡이 좀 안 좋아요? 그런 사람 있나? 아니요? 내가 봤을 때 정승재가 가장 안 좋아하고 여기도 나오고 이제 모르겠는데? 안 좋아해. 그 사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DH가 분비되면 물을 제일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어떻게 할까요? 혈장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높인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혈장의 양을 한번 보자. 요 그래프를 바꿔보자. 여기다가 체인지. 그래도 있던데. 근데 이거 말고 또 그래프 그려야 될 게 있나요? 아니요? 진짜죠? 예. 과연. 진짜죠? 예. 있습니다. 진짜 헷갈렸어요. 자, 혈장 양이 아니에요. 혈장 양. 혈장 양은 뭐하고 똑같아요? 혈압하고 똑같아요. 자, 얘가 ADH가 많이 분비가 되면 혈장의 양이 증가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혈장 양이 부족할 때, 혈압이 낮을 때 ADH가 되니까 많이 분비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낮을 때 많이 분비되니까 얘는 그렇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저는 이해되니? 혈장 양이 적어요. 혈 양이 부족해. 그럼 뭐야? 물을 제압해서 혈 양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혈장 양이 부족할 때는 ADH 농도가 증가해서 물을 더 많이 제압해야지. 오케이? 이해되죠? 예, 그래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적어주시고요. 네? 상태이 빡쳤네. 나 아직 안 쳤어. 야, 오늘만 한 장, 두 장, 세 장 되잖아. 나도 뭐 했어. 짱 써야겠다. 오늘 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 왜요? 그래서 꽉? 아니, 꼼이야. 꼼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연관한다고? 네? 연관한다고? 아니, 저는 생긴 뭐 싫어하지 않아서. 여기 에스트로겐이랑 테스토스테론 나온다. 테토 아니고. 나는 4개. 4개이네 진짜.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격이나 4개이지. 말이 많잖아. 말 많은 애가 있냐? 뭐가 아니야. 뭐라 하지? 약간 좀 촐랑된다 해야 되나? 촐랑되는 성격이고. 성 호르몬 수를 맞으면요.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남성 호르몬 맞으면 어떻게 돼요? 네?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효과 나타납니다. 근데 남자는 파괴 본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성 호르몬 그 주사를 바닥에만 뭐다 때려 부수고 싶나요? 보이면 바꾸신 거. 남성이 왜 파괴 본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파괴 본능이 있지 않을까요? 그 옛날에 사냥해가지고 남성이 더 힘이 세고 그러지. 그러니까 파괴 본능이 있으니까 저는 MMA 이런 거 보면 요즘에 드라마 보면 여성이 더 파괴 본능이 있는 것 선생님 근데 같은데. 있잖아요. 김치 싸기. 그 체육 있잖아요. 체육. 그 남자랑 여자랑 그 스펙이 다르거든요. 예? 뭐라고요? 남자랑 여자랑 그 체육 수행평가 그 점수 달라요. 근데 문제는 흑마 기준. 제가 궁금하다 생각하는 게 근데 진짜 약간 남성 호르몬 맞을 때 때려 부수고 싶나요? 그렇지 않을까? 안 써도 내가 맞아볼래. 성장주사 아니 성장주사인데. 스테로이드 지금 있잖아요.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성장 억제지사 뭔지. 자, 그래 봅시다. 자, 이제 호르몬의 전체 전반적인 그 과정, 분비 과정이나 작용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요걸로 이제 다 여기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 과정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또는 체온이 올라갔을 때, 체온이 내려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온입니다. 이걸 이제 항상성 유지라고 한다면, 항상성은 뭐 여러 가지 있죠. 항상성 여러 가지 있죠. 중에서도 체온, 그다음에 혈당량, 그다음에 뭐 있죠? 체내 무경련 정도. 이런 것들 이거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막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최고 중심은 어디다? 간내 여기다 시상하부 하부이고요. 이 간내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한테 명령을 줄 때 그 명령을 주는 수단, 그렇죠? 명령을 주는 수단이 하나는 메신저가 있고 하나는 전화기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자율신경. 그 다음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고 그 호르몬이 분비하는 시스템 전반을 다 뭐라 불러? 내분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 자율신경은 이제 누르는 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내분비는 이제 호르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시겠습니다만 자율신경계는 내분비계 작용에 비해서 신호 전달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빠르지만 지속 시간이 대단히 짧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용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반면에 내분비계는 순환계통이 이동하기 때문에 신호 전달 속도 상대도 느리지만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요. 그 다음에 넓은 범위를 자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다 해보니까 또 영어로 썼네. 어떡하지? 이게 얘들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영어로 썼네. 잘 모르는 영어 단어 있으면 구글링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항상성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돼요. 그 적정 수준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적정 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얘는 기량작용, 그렇죠? 기량작용을 통해서 얘는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한번 가정 보자. 그 중에 첫 번째 체온에 대한 거죠. 체온인데 우리 사람은 체온이 몇 도야? 36.5도입니다. 36.5도인데 동물을 보면 크게 동물을 두 종류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정동물이 있고요. 그거는 뭐 있을까? 정동물이 있습니다. 정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날씨가, 그러니까 외부의 기온이 변하더라도 체온이 변하지 않는 동물을 우리 정동물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정동물의 대표적으로 정우가 있겠죠, 그렇죠? 정동물의 대표적으로 정우가 있고요. 변호동 만약 병두가 있다면 병두라고 할 텐데, 그래서 포유가 있습니다. 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동물의 대표적인 예로 그냥 파충류가 있습니다. 파충류가 있는데 그
중생대 때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 보면 선칸불야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오게 되는데 이 파충류는 중생대를 지배했던 생물이죠. 근데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빙하기가 없고 굉장히 온난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한 기후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파충류가 잘 번식할 수 있었어요. 벗어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신생대로 오면서 여름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죠. 급격하게 기온이 오락내락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체온이 막 계속 막 바뀌게 되니까 어린이체도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포유류는 체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추운 환경도 더운 환경에도 잘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생대로 접어들면서 이 포유류가 이제 지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파충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울 때 어떻게 버틸 수 있냐면 얘네들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자는데 겨울잠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파충류도 겨울잠을 자고요. 그다음에 포유류도 겨울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겨울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구리가 있고요. 양서류죠. 그다음에 곰이 있다. 곰. 두 가지가 있는데 겨울잠 자는 생물이. 물론 얘는 파충이 아니다. 집에 가서 선생님 곰이 파충입니까? 이렇게 나대지 마시고요. 겨울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곰하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데 달라. 곰은요. 기온이 떨어지면 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먹이 사냥하겠다고 밖으로 나대봤자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아예 그냥 들어가 자자. 그러니까 먹이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괜히 사냥 좀 해볼까 해서 눈 받쳐 봤자 에너지만 쓰고 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자는 거죠. 근데 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기온이 떨어지면 얘는 변호동물이란 말이야.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효소의 활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반 죽은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는 잠이 아니라 반 죽은 거예요. 기온이 떨어져서 체온이 떨어지고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물질 대상이 그래서 움직여서 보는 건가? 그래서 흔들 깨우고 못 일어나. 거의 반 죽은 상태. 곰은요? 거의 뭐 코만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곰은 그게 진짜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괜히 밖에 나가서 뭐 눈밭을 헤치면서 내가 먹이 사냥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나가봤자. 잠을 잘 수 있어. 이 곰은 겨울 나기 전에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지방층을 몸에다 저장합니다. 나도 잘. 지방의 형태로. 너도 한번 자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 지방을 많이 저장을 해야 되죠. 나도 자야겠다. 나도 자야겠다. 근데 얘는 진짜 죽은 거야. 그래서 개구리가 겨울 잘 때 야 일어나봐 흔들어봤자 얘는 못 일어나요. 귀엽겠다. 근데 곰은 일어나시죠? 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겨울잠 차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원동물 같은 경우는 체온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사람 같은 정원동물들은 어떻게 해서 체온을 조절할까 한번 보자. 체온 조절 과정을 볼까요? 먼저 이 정원동물이 이건 좀 필요 없고요. 정원동물이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발생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생량. 우리 몸에서 열을 얼마나 많이 낼 것인가, 적게 낼 거 많이 낼까. 그거. 또 하나는 에너지 발산량. 얼마나 주변으로 열을 잘 뿜어낼 것인가. 또는 열 손실량에도 상관없겠죠. 에너지 발산량과 발생량.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추울 때는 지금 밖에 되게 춥죠? 예. 추울 때인데 추운 걸 다른 말로 저온자극이라고 해요. 저온자극. 자, 그럼 이 추울 때 이 저온자극일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단순해요. 이거 보시면 거야. 자, 추워.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 발생량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자.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발산량을 에너지 발산량을 감소시켜야겠죠? 이거야 원리가.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시킨다? 에너지 발생을 증가시킨다? 자, 여기서 보자. 골라보자. 누가 있어? 티옥시. 그렇죠. 티록시. 똑같네. 보라색 없나? 보라색? 아씨 형광색 있지 않아요? 저기 아닌가? 형광초록 있지 않아요? 빨간 색깔 완전 짱. 저 형광초록 레전드색이. 아, 저 초록색이. 저 초록색 개구리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색이다. 진짜 개구리인데. 개구리. 보자. 저 진짜 개구리인데. 개구리. 자,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티록신이 분비가 증가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라인을 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TRH가 분비되고 TACH가 분비돼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발생이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티록신이 에너지 발생량 막 증가시켜. 그럼 포장을 막 써요. 그렇지? 그럼 혈당이 뚝 떨어지니까 그건 아니야. 미세하게 떨어지는 거야. 미세하게 떨어지는 그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뭐가 보면 될까? 당호가 보면 그렇죠? 얘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춥다라고 느끼는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면 어때? 되게 피곤해. 왜? 우리 몸에서 그걸 스트레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당포가 분비가 되어서 에너지원을 좀 공급해 줍니다. 그럼 그게 다야? 아니요. 여기 에피네프린이 또 분비가 되어서 혈당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에너지원 분비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에너지 발산량을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열을 잘 내뿜어야 되니까 우리 몸의 표면적으로 어떻게 해줄까? 감소시켜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내 몸을 내 여기 손에 고온 피부가 있어요. 여기 고온 피부가 있는데 웃었어 찍혔어. 여기 고온 피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솜털이 있어요. 솜털이 있는데 요 솜털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요거를 잇모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솜털이 있고 요 사이로 열이 막 빠져나가는데 요걸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잇모근이 수축하는 거야. 이렇게 수축하는 거예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잇모근이 수축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름 돋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혈관이 이완될까? 혈관이 수축될까? 수축되겠지. 그렇죠?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내 근육을 어떻게 할까? 막 떨리게 만들고 떨리게 하는 거죠. 강제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잇모근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수축하고 심장만큼 빠르게 하고 근육을 막 떨리게끔 하는 것은 교감신경이 할까? 부교감신경이 할까? 그렇지, 교감신경이야. 그럼 다 끝난 거잖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잇모근, 수축, 모세혈관, 수축, 심장박동, 근육 떨림, 교감신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티록신 분비, 당포,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것이 분비된다. 그럼 게임 끝났잖아. 그러면 반대로 더울 때는 어떨까? 반대. 그쵸? 티록신 분비하면 어떻게 된다? 적어주고.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쵸? 이거 보완해주는 건데, 보완해주는 게 줄어든다? 뭐, 보완해주면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티록신 분비가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잇모근이 어떻게 될까? 이완되겠지. 혈관 어떻게 될까? 이완되겠지. 심장부터 어떻게 될까? 유려지겠지. 근육이 어떻게 될까? 이완되겠지. 그럼 우리가 더울 때, 이런 사람 없지. 미친놈 소리 듣죠. 막 이러지 않아? 되게 이완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함정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러면 더울 때는 부교감신경이 촉진될 것 같지, 그치? 안 돼요. 근데 부교감신경이 촉진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엄청난 페이크. 맞는데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잇모근 있지. 잇모근하고 모세혈관은 부교감신경이 없어.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완되고 잇모근이 이완되는 것은 교감신경이 완화되는 거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완화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잇모근이랑 모세혈관. 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잇모가 어떻게 써요? 네? 잇모가 어떻게 써요? 설 입자.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해가 피해. 누가 잇모근. 그때 내가 저 한문을 쓴 거고요.
근데 입을 마우스로 다시 갈아요. 해보자는 얘기. 이 아니 털이 자란다 이거. 예? 아니 이게? 입털. 인목을 파괴하는 제모 효과가 있나요? 아, 그건 잇목을 파괴하는 거죠. 모근을 파괴하는 거죠. 그럼 목은 파괴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 나 지금 진짜? 망했는데. 글쎄요.